제 아내입니다. 아니요. 제 아내예요. 병실에 동시에 들어온 두 남자.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50대 여성 정희는 둘 다 낯설었습니다. 한 명은 시골 농부, 한 명은 재벌 3세. 결혼증명서도 둘 다 있고 함께 찍은 사진도 둘 다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진짜 남편일까요? 감금된 저택, 6개월 전에 도망, 그리고 유산을 노린 살인 계획.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후 3시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목을 돌려보려 했지만 목에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정신 차리셨어요? 정희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적신 솜으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희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이라고,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 기억도, 그 전전 기억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뭐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손전등을 눈에 비추고 손가락을 따라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기억상실일 수 있다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후 4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골 농부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남자가 정희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렸어? 걱정 많이 했어. 남자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츠렸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나야, 민수야. 간호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냐고, 환자분이 기억을 잃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라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도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재벌가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민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민수도 남자를 보고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내 아내 병실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라니, 정희는 내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운 채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준혁이라고, 정희와 10년째 결혼 생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정희는 자기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3년 전에 결혼했다고, 경기도 시골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희와 민수가 시골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혁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정희와 준혁이 해외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호텔 앞에서,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두 남자에게 일단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와 준혁은 서로를 노려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남자 모두 자기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정희와 두 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경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명의 남편이 나타난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였습니다. 3년 전 날짜로 발급된 정희와 민수의 결혼증명서였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위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준혁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역시 결혼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달랐습니다. 10년 전 날짜였습니다. 경찰이 이 서류도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진짜였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정희와 함께 밭일을 하는 사진, 시골 장터에서 찍은 사진, 소박한 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스위스 알프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명품 매장에서, 호화로운 파티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삶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아시냐고, 정혜 씨와 어떻게 만나셨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정희를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큰 가방 하나 들고 서 있었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걸었고 정희는 서울에서 왔다고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고, 자기가 빈집 한 채를 소개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고 1년 후에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자기와 정희는 10년 전에 결혼했다고, 서울 강남에서 줄곧 함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자기 아내로서 사교 모임에도 나가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정희 씨가 3년 전에 시골에 나타난 거냐고, 준혁 씨는 그때 뭘 하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습니다. 3년 전쯤 정희가 잠시 집을 나간 적이 있다고, 부부 싸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끊겼다고,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정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정희는 원래 자기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의사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중 누가 익숙하게 느껴지냐고,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낯설다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을 더 해봐야겠다고, 정희 씨의 주민등록 기록과 건강보험 기록을 조회하겠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정희야, 나를 믿어줘.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희, 당신은 내 아내야. 곧 기억날 거야.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 사람은 거칠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련되지만 차가워 보였습니다. 둘 다 자기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정희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자기 손을 들어봤습니다. 이 손으로 밭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와인잔을 들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질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식을 먹는 게 익숙했습니다. 이것도 단서일까요? 밤 9시 민수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좀 가져왔다며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에 칼이 닿을 뻔했습니다. 정희가 놀라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걱정해줬다고, 예전에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다 깎아서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3년 동안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나를 기억해줘. 우리 정말 행복했어.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정희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흘 후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을 복구했다며 가져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데이터는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0715. 화면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나온 사진들은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밭에서,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부터 최근까지였습니다. 사진을 더 뒤로 넘겼습니다. 3년 전 이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베니스 곤돌라에서, 뉴욕 맨해튼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사진들을 계속 넘겼습니다. 1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준혁과 정희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정희의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중간쯤 사진들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해외여행 사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간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타난 사진은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메시지들은 민수와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장 봐올까? 같이 산책할까?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대화들이었습니다. 3년 전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준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 있어. 옷 준비해도. 내일 골프 모임 같이 가. 명령조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메시지 내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와. 연락 안 받으면 찾아낼 거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 협박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정희에게서 준혁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 뒤로 준혁과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간은 민수와의 통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씩 통화했습니다. 길게 통화한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3년 전 이전에는 준혁과의 통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짧았습니다. 1분, 2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아닌 다른 번호들도 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번호 중 하나를 눌러봤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여성 상담센터라고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성 상담센터. 왜 자기가 여성 상담센터에 전화했을까요? 경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발견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준혁 씨와 확인이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함께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왜 정혜 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이었다고, 정희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혜 씨가 왜 집을 나갔냐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집을 나갔다고, 자기는 걱정돼서 찾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우울증이 있었냐고, 어느 병원에 다녔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정신과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나를 믿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집으로 가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준혁이 나간 후 정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자신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자신은 긴장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와 살았던 거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고 일상생활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 가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시골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익숙한 곳에 가면 기억이 날 거라고, 자기가 잘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준혁도 매일 왔습니다. 서울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라고, 그곳이 정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병원도 가까이 있다고, 치료받기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조사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 증명서가 진짜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며칠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정희는 준혁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0년을 살았다는 곳이라면 뭔가 기억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수보다는 준혁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시골로 가자. 그곳이 우리 집이야.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손을 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기억을 찾아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퇴원 당일 준혁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준혁이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다 기억날 거야. 걱정하지 마.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한 층에 집이 2채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낯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준혁이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이 호화로웠습니다. 드레스룸에는 명품 옷들과 가방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침대가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문을 보니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튼튼한 철제 방범창이었습니다. 25층인데 방범창이 필요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왜 방범창이 있냐고, 이렇게 높은 층인데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정희가 원해서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높은 곳이 무섭다고 했다고, 그래서 달아줬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천장 모서리를 보니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CCTV였습니다. 복도에도 있었습니다. 주방에도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또 물었습니다. 왜 집안에 CCTV가 이렇게 많냐고,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안 때문이라고, 재벌가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둑도 걱정이고 다른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음식이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이었습니다. 정희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서툴게 스테이크를 자르자 준혁이 웃었습니다.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라고, 원래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준혁에게 먼저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라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잠그려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 안쪽에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정희는 다른 방들도 확인했습니다. 화장실 문, 드레스룸 문, 모든 문이 똑같았습니다. 안에서는 잠글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만 잠글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 11시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CCTV였습니다. 침실 안에도 CCTV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방범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방범창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같았습니다.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감금당했던 건가?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냐고 따뜻한 우유라도 가져다 줄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곧 잘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정희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근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쟁반에 빵과 우유,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왜 문을 잠갔냐고, 자기를 가둔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뒀다니 무슨 말이냐고,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정희가 몽유병이 있었다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다칠까봐 문을 잠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회사에 가야 한다고,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근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창문에 방범창이 있었습니다. 발코니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CCTV가 정희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 가방에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준혁이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중 한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산 상속 관련 서류였습니다. 정희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총액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나요? 서류를 더 읽어봤습니다. 재산은 정희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재산 승계 동의서였습니다. 정희가 사망하거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경우 모든 재산이 배우자인 준혁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 하단에 정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정희의 필체로 쓰인 일기장 같았습니다. 정희는 펼쳐 읽었습니다. 오늘도 준혁이 나를 감시했다. 어디 가냐고, 누구 만나냐고 계속 물었다.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것 같다.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내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 외출하려고 했더니 화를 냈다. 집에만 있으라고 소리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도 못 갔다. 준혁이 몸이 안 좋다며 막았다. 재산 서류에 서명했다.
준혁이 강요했다. 거부하면 뭘 할지 몰라서 서명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도망쳐야 한다. 마지막 글은 3년 전 날짜였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기가 왜 도망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수첩을 가방에 숨겼습니다.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이 돌아온 것일까요? 아직 점심도 안 됐는데요. 거실로 나가려는데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 쪽에서 들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민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걱정돼서 전화했어.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 정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감금당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방범창도 있고 CCTV도 있고 문도 밖에서만 잠긴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소를 알려달라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왜 여기 서 있냐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좋아하는 음식 사왔다며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화장실에 들어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가 이상해요. 내일 오후 2시에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주소 보낼게요.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꼭 갈게. 조심해. 정희는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혁이 회사에 간 사이 정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달려와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자마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당신은 서울에서 도망쳤어. 제게 왔어요.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밤이었다고 정희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시골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고 계속 뒤를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가 자기에게 부탁했다고, 숨겨달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도망쳐 나왔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3년 동안 당신을 지켰어요. 제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정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말, 도망쳐 나왔다는 말, 믿기 어려웠지만
수첩에 적힌 글들이 그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정희는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영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집중했습니다. 영상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자기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차를 더 빨리 몰았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추격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쾅! 뒤따라오던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충격이 왔습니다. 쾅!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마주오는 차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쫓았습니다.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시도였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사고 전 기억은 무엇일까요?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정희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주사기를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며 영양제라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거부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병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강제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정희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사기가 팔에 꽂혔습니다. 액체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100억이 필요해요. 정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각조각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재산을 노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간신히 집을 빠져나와 차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쫓아왔습니다.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위장한 살인 시도였습니다. 정희는 그때 죽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도망쳤습니다. 민수를 만났습니다. 숨어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통사고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했습니다. 가방과 휴대폰을 챙기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발코니 문도 확인해 보니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방범창이 있었습니다. 갇혔습니다. 정희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험해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준혁이 날 죽이려 해요. 도와주세요.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어. 조금만 버텨. 정희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녁 사왔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혁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준혁이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잔의 와인을 채웠습니다. 정희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건배하자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안 마시냐고, 기분이 안 좋냐고 물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약 먹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럼 약 가져다 주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그 사이 와인을 화분에 몰래 버렸습니다. 준혁이 돌아와서 알약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알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는 척만 하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준혁이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준혁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정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은 병원 가자고, 좋은 의사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정희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방범창을 잡고 흔들어 봤습니다. 튼튼하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거의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 사람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희야, 약 먹을 시간이야.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왔어. 정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침대 뒤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괜찮다고, 약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먹어야 해. 몸을 위해서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싫다고,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죽이려 한다는 거 다 기억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만 남았습니다. 그래, 기억났구나. 그럼 더 쉽겠네. 협조 안 하면 더 고통스러울 텐데. 준혁이 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준혁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정희는 저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준혁이 정희를 침대로 밀쳤습니다. 약병을 열고 알약을 꺼냈습니다. 정희 입에 강제로 넣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준혁이 한 손으로 정희 턱을 잡았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쿵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민수가 침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에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희에게서 떨어져. 준혁에게 달려들어 밀쳐냈습니다. 준혁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준혁을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자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자기 집인데 왜 이러냐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민수가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가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약병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준혁 휴대폰도 압수했습니다. 준혁이 끌려나가면서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차피 넌 내 거야. 도망갈 수 없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끌려갔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먹은 음식과 준혁이 먹이려던 약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몇 가지 물었습니다. 정희는 기억나는 것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3년 전 일 주사기 사건, 추격 전 모두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희와 준혁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결혼증명서는 뭐냐고, 10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건 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정희와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증명서는 위조였습니다. 10년 전 정희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였던 준혁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정희에게 접근했습니다. 사귀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거절했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하고 협박했습니다. 정희 아버지 사업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준혁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위조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정희를 감금했습니다. 3년 전 정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희에게 큰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준혁은 그 돈을 노렸습니다. 정희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남편은 누구냐고, 민수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민수와 정희는 3년 전에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시골 읍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진짜 남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작 경찰에 신고할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원하지 않아서 참았다고, 조용히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왜 자기를 도와줬냐고, 왜 숨겨줬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와 민수도 참관인으로 옆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정혜 씨를 죽이려 했냐고,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사업이 망했다고, 빚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의 재산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냐고, 정혜 씨를 사랑한 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사랑? 그런 거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고, 정희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정희 아버지와 사업 관계였을 때부터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에게 접근했다고, 사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정희 아버지 사업을 위협했다고, 정희가 자기와 함께 살지 않으면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거부했다고, 그래서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감금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도망갈까봐 그랬다고,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CCTV로 감시했다고, 외출도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정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에게 유산이 상속되면 그걸 가로채려 했다고 했습니다. 재산 승계 서류에 강제로 서명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계획이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사고로 위장해서요.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사로 약물을 주입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려 했다고, 그러고 나서 차로 몰고 가서 사고를 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눈치채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차를 몰고 쫓아갔다고, 차로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죽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고, 정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교통사고 뉴스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속였다고,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죽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짜 남편인 걸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시골 농부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경찰 신고도 못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산 상속 서류였습니다. 정희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총 130억 원이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돈을 혼자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려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사람 목숨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옆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살인 미수, 감금, 문서 위조,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시골로 돌아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빈 부분이 많았습니다. 민수와 함께했던 3년의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기를 지켜줬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도와주고 3년 동안 곁을 지켰습니다. 위험할 때 구해줬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든 못하든 난 당신 편입니다. 민수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도 웃었습니다. 정희가 손을 내밀자 민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시골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까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봄 햇살 아래를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은 언제 다 돌아올까요?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